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일반 물리학 공부하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그 제목이 거창하죠. 일반 물리학 공부하기. 근데 이제 원칙적인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느낌이 올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거든요. 이 일반 물리를 공부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에 그런 어떤 그 적극적인 동기가 있거나 어쨌건 일반 물리학을 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그 여러분들을 더 공부를 하게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얻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포괄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일반 물리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너무 큰 얘기죠. 근데 일단 그 물리라는 것은 대상이 뭐냐면 자연을 대상으로 하죠.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먼저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과학이니까 정확하게 기술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하는 과정에서 물리량이라는 것도 정의하고 수학을 이용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관찰되고 측정된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법칙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 공식 같은 걸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찰은 안 되지만은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물리학을 구성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대상이 되는 자연현상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물리에서 다루는 것을 한 번에 접근해서 완벽하게 알아내겠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상 물리학자들도 복잡한 자연현상을 가장 단순한 것, 그죠? 그래서 단순하고 그 단순한 것을 추상화시킨 것이 이제 모형, 모델,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풀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자연현상이 그 근접한 어떤 조건들을 추가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형화한다, 단순화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하는 물리, 일반 물리는 자연현상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듬은 거다. 그거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기술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을 물리는 수학을 이용해서 기술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을 이용하면은 표현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 말을 장황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수식적인 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은 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식 하나로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아주 좋아하죠. 그거를. 그래서 통일장 이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추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야 그걸 원하는 거고, 그런 한마디로 주어진 특별한 상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을 이제 법칙이다 또는 관련된 법칙을 표시해주는 물리 공식. 사실은 이제 공식이라고 할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공식이라고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 법칙 또는 물리 공식을 하나를 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과정이 이제 문제마다 어떤 법칙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역적인 그 방법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연역적인 방법을 얻기 위해서 귀납적인 방법도 동원을 하죠. 근데 어쨌건 물리라는 것이 간단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표현된 것에 관련된 상황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면은 접할수록 간접 경험을 많이 할수록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주된 대상은 이제 일반 물리라고 하는 거죠. 제너럴 피직스 또는 펀더먼털 또는 유니버시티 피직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일반 물리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범위에 어떤 난이도의 어떤 대상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물리적인 범위는 사실은 모든 물리 범위를 다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역학, 연력학. 연력학은 다루고요. 연력학에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통계인데 통계 역학을 제대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인 개념은 소개를 하죠. 요즘엔. 그 다음에 전자기학, 그리고 파동하고 광학인데 이 파동은 사실은 뭐 역학적인 파동이랑 그 역학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전자기파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하면은 시작이 굉장히 달라요. 역학적인 파동은 뉴턴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전자기파는 전자기학에서 이제 따라 나오는 거고 그렇게 돼요. 맥스웰 방정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학적인 파동 내용은 이 역학에 포함을 시키고 전자기파를 전자기학에 붙여서 전자기학, 광학 그렇게 연결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큰 범위에서 파동하고 광학을 포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물리학. 그래서 아주 그 느슨하게 일반 물리학의 영역을 나눈다 그러면은 이렇게 5과목이 섞여 있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범위는 일반 물리이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 더 전문적인 수학을 이용해서 기술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다 포함해서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 벡터 정도는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미적분학이 바로 물리에 적용이 되는. 미적분학은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적분학을 알아야 그 변하는 어떤 물리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미적분학이 포함이 되면은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일반 물리를 난이도를 구분하자면 미적분을 포함하지 않는 기초 과정, 그죠? 그 다음에 미적분이 포함이 돼서 미적분을 자유롭게 쓰는 그러한 일반 물리학 또는 대학 물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유니버시티 아니면 펀더멘탈, 제너럴 피직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미적분학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서점 같은 데 가면 이제 원서에 칼리지 피직스 이런 식으로 칼리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주로 기초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품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초라는 것하고 그냥 일반이라는 것하고의 차이가 범위는 다 똑같아요. 기초 물리학에서도 이런 5가지 영역을 다 포함하는데 이제 수학적인 범위를 이 벡터까지만 포함시키면은 기초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을 다 포함하면은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근데 이건 수학으로만 구분한 거고 사실은 미적분학을 쓰지 않아도 수학적인 범위를 벡터까지 여기까지만 사용하더라도 물리 자체는 좀 복잡한 현상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일반 물리에서 그 이제 전공으로 넘어가는 영역이랑 겹쳐지는 부분이 이제 미분 방정식을 쓰냐 안 쓰냐 하는 것. 미분 방정식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물리학과 전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안 쓴다고 해도 되는데 미분 방정식을 써야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같이 다뤄요. 진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물리학 전공을 하고 싶다. 그죠? 아니면 물리를 좀 더 파고들고 싶다.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경시, 물리 경시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돼요. 이걸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안 하더라도. 예, 그래서 미분 방정식 정도는 우리가 일반 물리를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복소수도 사실은 복소수를 이용하면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내용을 조금 더 폭넓게 깊이 좀 더 쉽게 좀 더 압축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복소수도 도움이 될 거고 행렬은 뭐 행렬을 잘 알면 좋은데 사실 행렬은 크게 일반 물리하고 많이 연관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범위로는 미적분까지 일반 물리를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대학교 1학년 과정 물리학과나 자연과학 계열 그쪽 계열의 1학년 과정에서 일반 물리를 학점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럼 미적분학까지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 그런 대상이 일반 물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크게 수학적으로는 문제될 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혹시 까먹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수학책을 다시 복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학이 물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죠? 결국에 답은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을 무시하면 안 되고 수학의 어떤
그 계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수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접근하면 또 약간 이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 물리 문제를 풀면서 대응이 되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미적분학이나 미분방정식은 일단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는 수학 교과서, 예, 그런 정도까지 보면 거기에 나오는 미분방정식 정도까지 공부하면은 일반 물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일반 물리를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일반 물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죠? 예, 공부하는 건데, 뭐 나름대로 그냥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한 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어느덧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겪는 것이 문제풀이죠. 문제풀이를 해야지 사실은 뭐 일반 물리의 학점을 따든 어떤 자격시험을 보든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풀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한 어떤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공식들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공식들, 법칙들, 공식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사실은 그 도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은 알겠는데 뭘 구해라, 뭘 해봐라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엔 뭐 전혀 도구가 없이 멍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공식이나 법칙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공식은 안다. 그리고 이런 물리량들하고 관계해서 이런 법칙들이 있다는 건 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런 물리 공식이나 법칙들을 대할 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암기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돼요. 방법이 돼요. 암기가 다는 아니지만 암기 없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사실은 머릿속에 남는 게 잘 없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기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이 암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암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암기만으로 기본 공식을 익숙하게 하고 근데 그런 기본 공식들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걸 알기 위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풀이,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은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한 줄로 표시된 법칙 공식에 품고 있는 의미들을 문제를 통해서 경험을 한다고 보면 돼요. 간접 경험이죠. 그죠?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런 물리 기본 공식들이 의미하고 있던 스토리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래서 개념 정리. 그래서 개념만 공부한다? 의미가 없어요. 개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주변 상황이랑 맞춰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응용할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요건 사실 조금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근데 요거는 어쨌건 그 생각날 때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하고 일반 물리에서 풀었던 문제하고의 어떤 유사성 또는 차이점, 그죠?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풀었는데 실제 상황은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한 조건으로 주었던 것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한마디로 물리적인 감각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일반 물리일수록 사실은 감각이 있는 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고등학교 물리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만들어요. 딱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딱 만들어서 물리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문제를 보면은 답이 보이게, 공식이 보이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일반 물리는 이제 표현이 이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표현들을 쭉 읽어보면은 그냥 딱 한마디로 어떤 물리 공식 그런 것들이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감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물리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물리를 잘해요. 그죠? 문제를 잘 읽고 그 안에서 어떤 물리 현상을 제시를 한 거고 거기서 찾고자 하는 물리량이 뭐냐 하는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 대상이 뭐냐 하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게 파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파악이 될 정도면 그죠? 사실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법칙이나 공식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식. 법칙을 식으로 표시하는데 문제에서 제시해준 문자들, 변수들을 가지고 이 법칙에 적용해서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식으로 표시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이제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스토리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수학적인 관계식을 찾아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이니까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 문제를 푼다? 다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사실은. 방정식을 못 푸는 경우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대략 뭐 비례한다, 뭐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할 거다라고 이제 서술하는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방정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가 물리적인 그 감각으로 관계식을 찾아내고 그걸 찾았으면은 계속 이 물리적인 걸 더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수학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 공식에 문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문자들 중에서 알려진 변수, 문제에서 주어진 알려진 변수,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미지의 변수,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미지의 변수가 있어야 이걸 구분해야 방정식의 그 해 대상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수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 근데 요거는 수학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리하고 수학의 차이는 뭐냐면 물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경험할 수 있거나 관찰할 수 있거나 또는 이해할 수 있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수학적인 방정식의 해 중에서는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물리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해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문제를 푼 건데 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물리적인 감각을 키우려면은 이렇게 구한 해를 가지고 극한의 상황에 맞춰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x라는 값을 구했는데 x가 뭐 유한한 어떤 값을 가졌다. 뭐 2분의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x가 커질 때 무한대까지 커지면은 어떤 물리 상황에 대응이 될까? 어떤 단순화된 모형으로 갈까? 아니면은 x가 0으로 갈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는 극한까지 확장을 해보면은 조금 더 물리적인 상황을 보편화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 자꾸 연습을 하는 건데 생각을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맞춰서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물리 문제 풀 때는 그 물리적인 것하고 수학적인 것을 조금 엄밀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면서 접근하면은 조금 더 분석이 잘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솔루션 매뉴얼 같은 다른 사람들이 풀어놓은 풀이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이를 보고 베껴라가 아니라 풀이를 통해서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그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풀이가 딱 한 가지만 있지는 않아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내가 풀었기 때문에 끝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풀이도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되는데 시간은 별로 없다. 그러면 풀이를 통해서라도 풀이 자체를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오픈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한마디로 열심히.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반 물리 공부의 접근일 거고요. 이제 일반 물리를 많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물리 중에서 물리를 전공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물리학 전공이 들어가면은 이제 일반 물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기초 과목이고요. 동시에 미분 적분을 꼭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미분 적분은 꼭 들어야 되지만은 추가로 선형대 수학, 행렬, 벡터 같은 건데 행렬 주로
선형대 수학을 들어두면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일반 물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전공 과목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를 다 배우면은 2학년부터 전공으로 들어가잖아요. 전공에서는 역학, 일반 역학, 고전 역학 같은 얘기고요. 전자기학, 양자역학, 열물리학, 그 다음에 통계, 현대물리학 그렇게 되는데 요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열물리 요 네 과목은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으로 보면 돼요. 물리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부 전공에서도 필수고 그 다음에 석사, 대학원 석사에서도 필수고 박사과정에서도 한 번 더 배워요. 그래서 3번을 반복해서 배우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자연 현상에 근접한 범위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접근하면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통계물리, 열물리하고 통계물리를 이제 묶어서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물리학을 또 따로 배우는데 현대물리학은 일반물리랑 아주 유사해요. 유사하는데 일반물리는 고전적인 것, 현대물리학의 범위를 다 포함하는 거고 진짜 일반적인 거고 현대물리는 그 양자역학 이후에 물리 현상들을 일반 물리처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물리학도 사실은 일반 물리랑 비슷하게 조금 깊이 있게 접근은 못하고 대신에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현대물리학도 필수로 이제 공부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러한 전공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미분 방정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역학이나 전자기학이나 양자역학 모두 다 미분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요. 행렬,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행렬이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소수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자기학도. 그래서 이제 미분 방정식이랑 관련돼서 뭐 특수함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를 구하거나 그런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나오는 해의 형태가 이제 특수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물리적인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수리물리학을 먼저 독학이라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수리물리를 잘할수록 굉장히 좋은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3학년이나 4학년 때 수리물리학이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제 3, 4학년 때 고급물리 쪽에서 광학 또는 고체물리, 응집물질 물리라고도 하고 핵물리나 전산물리 이것도 재밌어요. 사실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입자물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이 일반 물리학이다. 그러니까 일반 물리를 잘 하면 또는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 그러한 그 학습의 태도가 이러한 전공 과목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할 때 물리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러한 감각을 익히는데 감각으로만 풀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것도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 탄탄하면 물리적으로 마음껏 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이 막혀버리면 수학 때문에 못 푸는 건데 나는 물리가 어렵다, 물리가 안 풀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안 풀리는 건 맞죠. 답을 못 내니까. 예, 근데 물리적인 개념은 알겠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마무리를 못한다가 이제 수학이 딸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일반 물리학에 대응하는 수학도 그렇고 전공에 대응하는 수학도 그렇고 수학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해두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물리 전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공과대학 계열 그런 다른 계열에서도 일반 물리를 필수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계열에서도 전공 과목이 주로 뭐 역학이나 전자기학, 양자역학에 대응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가져갈 거예요. 뭐 건축이나 그런 데는 역학 반드시 해야 되고 정역학처럼. 근데 이제 물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 전자기학이 필수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과대학으로 넘어가면은 이 수리물리라는 것 대신에 공업수학이라는 것을 또 배워요. 그래서 공업수학에서는 다루는 것들이 수리물리에서 다루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그 일반 물리학을 공부할 때 잘 공부하려면 미분적분까지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으로 들어가서는 이러한 미방하고 행렬, 복소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물리학이 됐건 공과대학이 됐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두는 것이 좋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일반 물리학까지가 목표가 되겠죠. 그죠? 어쨌건 많이 풀도록 하고요. 많이 생각하도록 하고 많이 고민하도록 하세요. 그게 일반 물리를 쉽게 이제
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 같아요. 예, 열심히들 공부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